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한 교과서 5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아웃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73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보도록 하죠. 자, 아웃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내는 이야기 되어지는 사람, 즉 대상이 되는 거죠. 제목에 이 사내라는 것을 넣은 것을 보니까 이 사내는 중심 인물, 중요한 인물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냐면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제목의 의미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그러니까 즉 구두가 사내다라는 관점이 성립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구두만 남아있고 사내는 없다. 그러니까 사내가 사라졌다라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내는 사라지고 구두만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의 의미를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구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구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 소설을 읽어보면 이 소설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고요. 본격적으로 소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분석하는 방법에서는 선생님이 인사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소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했었으니까 그 강의를 찾아보고 수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자, 초등학교 교사인 나, 오 선생. 나가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이 나, 오 선생은 뭐가 되는 거냐면 서술자가 되는 것이고, 이 서술자는 1인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1인칭이 지금 사내를 관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인칭 그 관찰자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새방사를 전전하다 어렵게 집 한 채를 장만하고 문간방에 새를 놓는다. 이 방에 권씨 가족이 이사를 오는데 이들은 이사 오기로 한 날보다 앞서 이사를 와서는 약속한 전세금마저 다 내놓지 않는다. 게다가 권씨 부부는 2명의 자식 외에 또 한 명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권씨는 여러 켤레의 구두만큼 소중하고 깨끗하게 닦아놓는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순경이 나를 찾아와 권씨가 전과자이니 그의 동태를 살펴달라고 부탁하고 나는 학생 집에 가정 방문을 가던 중 공사장에서 일하던 권씨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권씨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았던 땅 문제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 소유의 주동자로 몰려 징역을 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얼마 뒤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던 권씨 아내는 진통이 길어져 한밤중에 병원으로 옮겨진다. 라는 게 앞부분의 개략적인 줄거리인데요. 좀 요 부분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땅 문제로 정부 정책 항의하다 소유의 주동자로 몰려 징역을 산 그 과거. 이게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인데요. 경기도 광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경기도 광주의 이제 성남이죠. 성남 부분에 이제 위성 도시를 건설하고 서울에 몰려 있는 인구를 좀 나누기 위해서 분산을 목적으로 해서 성남시를 개발하는데 그 성남시의 철거민의 그 자격을 권씨가 돈을 주고 사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보름 안에 집을 짓지 않으면 이제 그 벌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보름 동안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근데 집을 짓고 나니까 경기도에서 이번에는 집을 졌으니 주택 취득세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없는 서민들 가뜩이나 쫓기는 서민들을 더욱더 이제 나라에서 살 수 없게 이제 괴롭힌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으는데 거기서 이제 권씨가 주동자로 이제 활동하고 대학 나온 사람이거든요. 권씨가요. 주동자로 활동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의 주동자가 돼서 이제 징역을 살고 그 이후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전과자니까.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 아내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가정 형편이기 때문에 집에서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했는데 나을 수가 없어서 결국엔 병원에 간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뜻밖에도 몇 줄 한번 쭉 쳐볼게요. 권씨가 나를 찾아왔다. 뜻밖에도라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 사건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 교무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희로부터 연락을 받자 곧장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권씨는 애써 웃는 낯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다. 나는 그 수줍음이 세 번째 아이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이라 하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연락을 받는 그 순간에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 했다. 어떤 불길한 예감이겠습니까? 권씨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죠 나는? 권씨가 뭐하러 온다? 돈을 빌리러 온 것을 예감하고 있는 거죠. 돈을 빌리러 온 것을 예감함. 잘 됐습니까? 뒤늦게나마 오 선생 말씀대로 했기망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녀석인지 년인진 모르지만 못난 애비 혼 좀 나라고 영 애를 먹이는군요. 권씨는 겨우 거구죠.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 위에다 발뿌리로 뜻모를 글씨인지 그림인지를 자꾸만 그렸다. 굉장히 수줍은 상태에서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 왔는데 부탁은 아직 못하고 멋쩍어서 하는 행동임을 알 수 있죠. 멋쩍어서 하는 행동. 돈을 빌리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부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리와 성격은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 밑줄 한번 쭉 쳐볼게요.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짓가랑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바짓가랑이 뒤쪽에다 양쪽 발을 번갈아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었다. 이 부분 구두 닦는 거에 유난히 소중하게 다룬다는 거 아까 줄거리에서도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나타내냐면 그 자존심. 구두가 곧 뭐를 상징한다? 권씨의 자존심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놨다.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권씨의 성격, 이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권씨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냐? 10만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 수줍음이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 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10만원 소리가 험하게도 나왔다.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는 것이었다.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모체, 골반도 넉넉하고요. 조기파수도 아니고 전치태반도 아니고요. 쌍둥이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렇게 정상적인데도 24시간이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는 경우는 태아가 돌다가 탯줄을 목에 감았을 때뿐이랍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기억으로 묶고 니은으로 묶어보죠. 그 권씨의 그 위급한 상황.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기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기랄이라고 이야기하면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절박함을 나타내는 거죠.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는데 절박함이라고 썼네. 절박한. 탯줄을 몸에 감았다는군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사모나 태아가 모두 위험하대요.
어색하게 들린 것은 기억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뱉은 그 대목뿐이었다. 평상시에 권씨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한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권씨는 이렇게 비속어로 쉽게 쓰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권씨가 그만큼 절박한 처지에 빠져 있다. 절박한 처지에 처한 권씨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기엔 더욱더 진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진지함 앞에서 그거 참 안 됐군요라든가 그래서 어떡하죠 하는 상투적인 말로 섣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엔 사실 말이지 10만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정상 분만비 1, 2만원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단순히 권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만원 가까이를 1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또 빚을 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나의 경제력도 녹록지 못하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경제적으로 나도 어려워요. 두 번째는 이유 나오죠. 집안에서 계속 읽어볼게요.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큰 일을 저질러도 될 만큼 나는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아내하고 상의를 지금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돈을 빌려준다 만다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권씨가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권씨가 이야기하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권씨의 절박한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권씨의 절박함을 권씨의 절박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절박하기 때문에 권씨가 뒤에 어떤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현대소설의 특징인 개연성입니다. 이런 절박함 때문에 결국 극복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 좋다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싸구려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해가지고 어느 해 빚을 갚을 것인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신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권씨의 부탁을 거절해야 되겠다고 지금 판단한 겁니다. 왜요? 이유는 자신의 피해가 예상되니까. 자신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동정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왜? 나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 말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거절할 때 어떻게 거절한다? 단호하게 거절하겠다 이 소리죠.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하고 약속을 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내 대답이 착하디 착한 눈. 이거 밑으로 한번 쳐볼까? 그의 착하디 착한 눈. 이게 그 권씨의 순박함을 드러내는 거죠. 권씨의 순박함을 드러내는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권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자, 얼굴에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짓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다. 발을 바꿔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이거 구두 닦는 행위죠?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구두는 뭐라 그랬죠? 권씨의 자존심을 상징한다 그랬죠. 즉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행동입니다.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행동. 바쁘신데 실내에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손잡으면서 깬 어린애같이 움실거리더니 겨우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렇죠. 뭔가 좀 억울하고 화를 좀 내고 싶은 말을 좀 삼키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대신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눌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 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상처받은 자존심의 그 회복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처절한 몸부림. 자존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알겠죠? 그것뿐이었다. 내 후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만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디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산 곱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왜? 죄책감과 연민을 느끼기 때문이죠. 미안한 거죠. 도움을 주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동정 어린 마음.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3륜차로 달려들어 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이 이야기는 좀 약간 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 생략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광주 대단지 사건, 그러니까 성남에서 주동자가 돼서 데모를 했을 때, 그때 데모를 하다가 3륜차가 지나가다가 넘어집니다. 참외를 싣고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아귀하기 참외를 깨물어 먹었는데, 그때 권씨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체라는 것은 벌거벗은 거죠. 즉 인간은 본연의 모습,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그 참외를 껍질도 벗기지 않고 막 씹어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는구나라는 걸 권씨가 깨달았는데, 그 권씨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 역시도 지금 권씨의 모습을 보고 권씨가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다시 말하면 권씨가 지금 그 절박한 생존의 문제에 놓여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놓여 있음을 깨달음. 절박한 생존의 문제에 놓여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파뜩 깨달았다. 전세돈 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더 좀 일찍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른다.
원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련한 가불에다 가까운 동료들의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떨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금태의 마비차 안경을 쓴 원장이, 보세요. 금태의 마비차 안경을 쓴 원장. 금태를 썼어요. 소위 명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의 상은 어떤 거예요? 부자잖아요. 여인운자예요. 그런데 어려운 권 씨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있는 세태소설이 되는 겁니다. 권 씨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 부조리한 사회의 모순 아닙니까? 그 모순 때문에 권 씨가 삶의 끝자락으로 몰렸고 그 끝자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금태의 마비차 안경을 쓴 원장은 수술 준비를 다 해놓고도 수술하지 않는 이 뭘 인정스러움. 이런 것이 바로 황금만능주의, 자본주의의 어떤 단면 아니겠습니까? 나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와치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권 씨하고 아무 척분이 없으며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일 따름인 걸 알고는 혀를 찼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지이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왜 안 비치겠어요? 돈을 빌리러 백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지르듯이 은근 비판하는 거죠.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지를 겁니다. 니은. 그러니까 의사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거죠.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랐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태 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 너털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농쳐버렸다.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거들었다. 생명을 꺼내고, 이 생명은 뭐겠어요? 그 아기겠죠, 아기. 또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 누구겠어요? 권씨 아내. 다른 생명까지 암양해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고 너무도 쉽게 끝났다.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 질로 4대인가 5대째 불을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다. 자,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이라고 말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가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줄담배질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고추예요, 고추.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강보에 쌓여 밖으로 나오는 권기용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 제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속없이 잘도 생겼다.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감에 딱 어울리게실이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난 동준이 놈을 낳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 나가 마음을 돌려서 권씨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해서 수술하게 했고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수술을 할 수 있었고 아이와 산모는 둘 다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권씨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위기인데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절정 부분, 바로 여기가 이제 절정 부분입니다. 우리 집에 여기가 이제 절정이거든요. 이 절정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